착한 사람일수록 배려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결국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본성이 착할수록 배려 대신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당신이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태도, 변화를 넘어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신을 지키면서도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비법,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착한 사람의 배려가 오해받는 이유와 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늘 먼저 다가섰습니다.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눈치를 보고 미묘한 기분의 결을 따라 움직이며 말하지 않아도 묻지 않아도 자꾸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 행동을 당신은 진심 어린 배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당신의 그 배려를 점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 나중에는 익숙해지고 끝내는 그것이 없으면 서운해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당신의 따뜻함은 점점 가벼워지고 심지어 무시당하는 일이 생겨버렸을까요? 철학은 이 질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진정한 배려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경계를 분명히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배려와 배심은 서로 다르지만 결코 같지 않습니다. 당신의 배려가 존중받지 못했던 이유는 그 배려가 자기 부정 위에 세워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으며 모든 걸 허용하면서 조용히 사라지는 방식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그것은 착한 것이 아니라 지워지는 방식이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자가 밝고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강하다고. 당신은 너무 오래 타인을 먼저 아는데 익숙해졌고 자기 내면의 감정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려는 표현이 있어야 완성된다고. 조용한 마음이 아니라 들리는 진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진짜 배려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존중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소중한 만큼 당신의 시간, 감정, 에너지도 소중합니다. 그러니 철학은 다시 묻습니다. 당신의 착함은 당신 스스로도 존중하고 있느냐고. 착하게 살아야 할 이유보다 존중받으며 살아야 할 권리를 더 깊이 사유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말없이 배려하는 사람이 왜 더 쉽게 무시당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불편하다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힘들다는 말을 삼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이해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참을수록 더 많은 요구가 들어오고 침묵할수록 더 많은 기대가 쌓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걸까요? 철학자들은 인간의 본능을 의심했습니다. 니체는 인간은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존재를 본능적으로 지배하려 든다고 말합니다. 배려를 말없이 감당할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약함으로 착각합니다. 그 착각은 곧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괜찮다는 오만한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조용한 배려는 당신을 투명하게 만들고 그 투명함은 곧 무시됨으로 전환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의 외면이 아니라 표현의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제때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무시당한 건 착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배려는 말이 되어야 존중으로 돌아옵니다. 말하지 않는 배려는 오해로 남고 침묵하는 따뜻함은 쉽게 잊혀집니다.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괜찮다고 말할수록 사람들은 내가 정말 괜찮다고 믿는다. 그리고 결국 당신을 돌보지 않게 된다. 그러니 착한 사람은 말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은 힘들어요. 이건 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이 부분은 조율이 필요합니다. 와 같은 문장들이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이 당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하고 타인의 감정과 역할 또한 바로 세웁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들려야 한다고. 배려란 사라지는 방식이 아니라 존재감을 밝히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의 착함은 진정한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모두를 이해하려는 사람이 왜 자신을 잃어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갈등이 싫었습니다. 누군가의 불편한 표정만 봐도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부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상대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고 그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스스로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당신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해는 계속되는데 정작 이해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철학은 여기서 자기 소외라는 개념을 꺼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로고스를 가진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감정 이전에 생각하고 설명하며 자기 중심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에서 이해하는 쪽에만 머물다 보면 자기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결국 나는 관계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자만이 타인을 온전히 품을 수 있다. 모두를 이해하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와도 진심으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내미는 이해는 자기 중심이 빠진 공허한 환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나를 무릎 꿇게 했던 건 아닐까요? 철학은 말합니다. 이해는 나를 세운 후에야 진짜로 작동한다고. 자기를 잃은 이해는 이해가 아니라 수능이고 존중받지 못하는 친절일 뿐입니다. 그러니 철학은 권합니다. 먼저 당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당신의 감정을 정확히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타인과 나누는 연습을 하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당신의 배려는 존중받기 시작합니다. 착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인내가 아니라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표현이 당신을 지키고 타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이야기, 호의는 왜 자주 권리가 되는가에 대해 깊이 고찰해 봅시다. 당신은 선의로 시작했습니다. 한 번 도와줬고, 두 번 이해했으며, 세 번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고마워했지만, 어느새 그 고마움은 사라지고, 당신의 호의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 번이라도 거절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 예전엔 안 그랬잖아. 당신은 어리둥절합니다. 한 번의 친절이 어떻게 그들의 확고한 기대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철학은 이 현상을 관성의 윤리라고 부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항상 타인의 필요에 따라 움직인다. 당신의 호의가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그 패턴을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는 곧 권리가 됩니다. 호의는 요청이 아니라 책임처럼 변해버립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중단의 용기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무엇을 계속할 것인가는 무엇을 멈출 것인가를 선택함으로써 명확해진다. 당신이 계속해서 배려만 한다면 그 배려는 경계 없는 나눔이 되어 결국 당신 자신을 해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그침을 아는 자가 위태로움을 피한다. 멈출 줄 아는 사람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호의가 누군가에게 당연한 기대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기대를 다시 관계의 자리로 되돌려야 할 때입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호의란 나눔이지 헌신이 아니다. 그리고 그 나눔은 자기 존재가 선명할 때에야 비로소 아름다워진다. 당신이 거절할 때 그들이 서운해했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표현하세요. 이건 내가 원할 때만 가능한 일이다.
이건 나의 자발적 선택이다라고 말입니다. 그 표현이 당신을 보호하고 그들을 다시 현실을 깨닫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착한 사람이 가장 많이 듣는 말. 넌 참 좋은 사람인데의 숨겨진 의미를 파헤쳐 봅시다. 당신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넌 진짜 착한데? 사람은 참 괜찮은데? 왜 그렇게 힘들어 보여? 칭찬 같지만 어딘가 씁쓸한 말입니다. 좋은 사람인데 왜 지쳐 보이는지, 괜찮은 사람인데 왜 늘 외로운지. 철학은 여기서 도덕적 피로라는 개념을 떠올립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지혜롭지 않은 선인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다. 즉, 기준 없는 착함은 언젠가 당신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착한 사람은 자주 자기 역할에 충실합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고 상대가 원하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호감은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호감이 존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착함 속에 당신의 확고한 자기 의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그 모든 생명을 살린다. 그 말은 겸손하고 유연하되 방향은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지쳐 있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착함에 확고한 중심이 없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상대에게 편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존중받는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그 차이는 작지만 당신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착함이 타인을 위한 연기가 아니라 나의 깊은 결단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착함은 존중받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존재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당신 자신부터 잊지 마세요. 여섯 번째 이야기. 진짜 배려는 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좋은 배려는 조용해야 하고 상대가 모르게 다가가야 하며 내 감정을 억누르는 게 미덕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갈등을 피하고 오해를 줄이며 말보다 눈치로 관계를 조율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배려가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정작 중요한 순간 당신의 진심은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진실한 관계는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불편함을 피하려는 태도는 결국 관계의 깊이를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착한 사람은 자주 불편함 앞에서 침묵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반복될수록 진심은 점점 왜곡되고 결국 오해만이 남게 됩니다. 철학자들은 배려를 의식의 교환이라 불렀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느낄지를 상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무엇을 느끼는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 그래서 진짜 배려는 때로는 솔직한 말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느껴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관계를 살리고 당신을 존중받게 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의 진실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감추지 마라. 그 말은 배려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숨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노자도 말합니다. 과하게 부드러우면 스스로를 잃는다. 당신의 온기가 당신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흐르면 그건 더 이상 따뜻함이 아닙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배려는 침묵이 아니라 진심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행위라고. 그러니 불편함을 감수하되 그 속에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세요. 그렇게 할 때 당신의 배려는 비로소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내가 해줄 게가 관계를 망치는 순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자주 말합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그 사람 힘들까봐
그냥 넘겼어. 처음에는 사랑에서, 이해해서, 그리고 배려해서 시작된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이 말은 이상한 무게로 돌아옵니다. 상대는 점점 무언가를 요청하기보다 당연하게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곧 당연함으로 굳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철학은 이 대목에서 의도와 결과의 어긋남을 이야기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선한 의도가 항상 선한 결과를 보장하진 않는다. 당신의 착한 마음이 오히려 상대의 책임을 빼앗고 그 사람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해줄게라는 말은 관계를 일시적으로 편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힘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당신만 감당하고 당신만 이해하고 당신만 애쓰게 되면 관계는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사람의 노동으로만 유지되기 시작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지배가 아니라 힘의 균형이다. 당신이 계속 무엇인가를 감당할수록 상대는 감당하지 않게 되고 결국 관계는 기울어집니다. 노자는 더 간명하게 말합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야 강해진다. 당신은 당신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이라면, 그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당신도 그 사람과 같은 무게에 있어야 합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나는 여기까지만 도와줄게. 이번에는 너의 몫이야와 같은 말들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말이 있어야 당신의 따뜻함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진짜 배려는 상대가 자기를 책임질 수 있도록 경계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경계가 있어야 사람은 사람답게 연결될 수 있다고. 그러니 이제는 모든 걸 대신 감당하지 마세요. 당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관계는 단단해집니다. 8번째 이야기. 자기를 존중하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관계에서 작아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불편한 말을 삼키는 법, 불만을 눈웃음으로 덮는 법, 속상해도 괜찮은 척하는 법. 그게 성숙이고 어른스러움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두가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도 돌봄을 요구하게 된다. 자기 존중이 없는 배려는 언젠가 타인에게 돌려받고 싶은 기대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채워지지 않을 때 상처가 되고 분노가 됩니다. 노자는 더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신을 무겁게 여겨야 세상이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 당신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의 선함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존중이란 당당한 말투나 강한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내면의 깊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당신의 말은 짧아도 힘이 있고 당신의 침묵은 무게를 가집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의 가치는 너의 태도에서 결정된다. 당신이 어떻게 서 있는지가 타인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철학은 권합니다. 당신의 시간, 감정, 에너지를 가볍게 내어주지 마세요. 사람들이 무례하게 굴 때 그들의 태도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당신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지금부터는 먼저 스스로를 존중하세요. 그래야 당신의 배려가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당신을 편한 사람이 아니라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9번째 이야기. 관계를 지키려다 나를 잃지 말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좋은 관계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을 줄이고 억누르며 견뎌냅니다. 하지만 철학은 묻습니다. 그렇게까지 지켜야 하는 관계라면 그건 정말 건강한 관계일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평정은 외부의 불안과 거래하지 않는다. 당신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자신을 조절하고
억누르고 있다면 그건 이미 한쪽만 감당하는 불균형한 구조일 수 있습니다. 노자는 더 깊게 말합니다. 얽매임은 곧 손실이다. 그 말은 붙들수록 상하고 얽힐수록 길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끔 관계 자체를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철학은 관계를 경험의 교차점이라 봅니다.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자리,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 마주하는 자리. 그 안에서 내가 계속 작아지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혼자인 시간보다 더 외로운 관계를 끊어내는 용기를 가져라. 관계를 지키는 일이 당신을 잃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배려가 자기 부정이 되고 이해가 자기 소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당신을 지우면서까지 이어가는 인연은 언젠가 당신 안에 깊은 공허만 남깁니다. 그러니 철학은 말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기보다 나를 지키는 방식으로 관계하라고. 그렇게 살아갈 때 진짜로 연결되는 사람들이 당신 곁에 남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이야기. 존중받는 착함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착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앞서고 상대의 기분을 먼저 읽으며 도움이 필요하면 망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조건 참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침묵하지 않으며 모든 부탁에 예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착하다는 말이 당신을 점점 지치게 했다면 이제는 착하다는 말이 당신의 존재감을 더욱 빛내는 말이 됩니다.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사람도 존중받을 수 있다. 아니, 진짜 착함이란 존중을 이끌어내는 힘이다. 스토아 철학은 자기 절제와 자기 표현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경계를 갖춘 따뜻함, 기준이 있는 배려. 그것이 진짜 덕이라는 것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가장 부드러운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을 이긴다. 그 부드러움은 흔들리는 물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온기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너는 누구도 닮지 말고 내가 되어라. 그 말은 타인의 기대에 맞추는 착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듬어 세상에 내보이는 선함을 말합니다. 당신이 바꿔야 할 건 당신의 착함 자체가 아니라 그 착함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시간을 아끼고 당신의 감정을 인정하며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그 태도가 당신의 배려를 더 깊게 만들고 당신의 관계를 더 진실하게 이끌어줄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무시당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깊이 이해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니 철학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배려하되 사라지지 말고 온화하되 흐려지지 말고 착하되 당신 자신을 잊지 마세요. 그럴 때 당신은 단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존재만으로도 신뢰받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의 착함이 더는 상처받지 않고 존중으로 온전히 돌아오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닿았다면 당신은 어떤 순간에 사라지고 있다고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 용기 있는 나눔들이 우리 모두의 생각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을 겪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순간이 많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를 너무 쉽게 믿었다가 배신감을 느끼거나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전혀 다른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 경험, 여러분도 한두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지혜가 부족하면 그로 인한 손실은 예상보다 훨씬 크고 깊은 아픔을 남기게 됩니다. 젊을 때는 실수를 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과 에너지가 있지만 중년 이후에는 그 상처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삶 전체를 흔들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이고 마음의 평화까지 잃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상담실에서 저 사람 처음에는 참 괜찮아 보였어요 라고 말하는 수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몇 년 동안 믿고 지내온 후에야 상대방의 진짜 본성을 깨닫곤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돈을 빌려줬거나 깊이 마음을 주었거나 혹은 관계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게 되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의 겉모습이나 처음 보여주는 친절함에 쉽게 속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첫 만남에서 환한 웃음, 부드러운 말투, 겸손한 태도로 우리를 매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은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지혜가 전하듯이 마음은 결국 얼굴이라는 창문을 통해 새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어디를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세 곳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 곳을 유심히 살펴보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본심과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거의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더 이상 사람 때문에 큰 손해를 보거나 마음을 다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람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면 나쁜 관계는 미리 걸러낼 수 있고 소중한 인연은 더 깊고 단단하게 이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자, 먼저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 한 여성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동안 주변 지인들에게 한결같이 베풀고 도와주는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특히 새로 알게 된 한 친구에게는 경제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아낌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언제나 환하게 웃으며 고마움을 표현했고 겸손한 태도로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그 친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여성분의 사생활을 마구 퍼뜨리고 뒤에서는 험담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졌고 여성분은 정신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사람을 잘못 볼까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의 얼굴을 세심히 살펴보셨나요? 그분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밝고 친절했어요. 웃음이 많았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억지스러웠는지, 그 친구의 시선이 얼마나 불안정했는지를 그때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죠. 얼굴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외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의 습관과 내면의 감정이 만들어낸 표정의 집합체입니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은 눈과 입, 그리고 미간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자연스럽게 풍깁니다. 반면에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사람은 시선이 자주 흔들리거나 웃음이 과장되고 어딘가 경직되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일찍이 사람의 본성은 얼굴에 배어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관직 생활과 유배지에서 수많은 인간 군상을 관찰하며 이런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의 눈과 입술, 그리고 미간을 유심히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세 부분이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과 감정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낸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왜 하필 이 세 곳일까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 불립니다. 사람이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거나 배려할 때 그 눈빛에는 따뜻함과 안정감이 자연스럽게 담깁니다. 그러나 상대를 이용하려는 마음, 속으로 끊임없이 계산하는 마음은 눈에 불안정한 흔들림이나 탐욕의 빛을 남기게 됩니다. 입술은 그 사람의 말 습관과 태도를 비춥니다.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웃거나 경멸하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을 때조차 입술이 한쪽으로 비뚤어지거나 입꼬리가 올라가는 특징을 보입니다. 미간은 감정의 기록장과 같습니다. 짜증과 불만이 많은 사람은 편안한 순간에도 미간에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오래 만나보지 않고도 이 세 곳을 살펴보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큰 틀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얼굴을 통해 사람의 본성을 읽는 지혜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세 곳을 어떻게 관찰하고 판단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더 이상 큰 상처를 입지 않도록 정확하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사람을 잘못 본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대가는 시간과 돈, 그리고 마음까지 무겁게 요구합니다. 한 남성분이 상담실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고 싶어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죠. 그곳에서 유난히 친절하고 다정한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형님이라 부르며 살갑게 다가왔고 언제 한번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며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처음 몇 번의 만남은 즐거웠습니다. 함께 골프를 치고 술 한 잔을 나누며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남성분은 자신이 모아둔 노후 자금, 아이들의 직장과 가족 이야기, 가끔 겪는 건강 문제까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부터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 친구는 자주 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형님 정도면 이건 안전한 투자예요. 연금처럼 안정적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한 정보 공유인 줄 알았지만 점차 강하게 권유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큰 금액을 맡기게 되었고 몇 년 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끊겼습니다. 그 남성분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눈이 너무 자주 이리저리 흔들렸다는 것. 웃을 때는 크게 웃지만 입가가 어딘가 자연스럽지 않았던 것. 대화 중간중간 미간이 불만과 조급함으로 찡그려졌던 것. 그때 그것을 읽을 줄 알았다면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한 여성분은 자녀 교육 모임에서 친해진 엄마에게 마음을 열어 보였습니다. 그 엄마는 처음부터 유쾌하고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자주 다른 곳을 향했고 이야기 중간중간 미간이 좁아지며 은근히 비웃는 듯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그녀는 그때는 그저 그 사람의 성격이겠거니 생각했지요. 몇 달 후 그 엄마가 뒤에서 자신의 가족사를 다른 부모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형편이 좀 그렇다더라. 남편이 사업이 잘 안 된다더라 같은 소문이 퍼졌고 학교 커뮤니티에서 불편한 시선이 생겼습니다. 그 여성분은 한동안 모임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두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람의 본성은 결국 얼굴에서 드러난다는 것. 겉으로 아무리 친절하게 굴어도 시선이 흔들리고 웃음이 경직되어 있으며 미간에 불만과 불안이 새겨져 있다면 그 사람은 진심으로 우리를 배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의 성정은 눈에 담기고 그 습관은 입가에 남으며 그의 삶의 무게는 미간에 찍힌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관상을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습관과 마음가짐이 얼굴의 작은 근육들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우치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특히 눈빛은 속마음을 가장 먼저 보여줍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의 눈은 자주 흔들립니다. 필요할 때만 따뜻한 눈빛을 보이다가도 평소에는 탐욕이나 두려움이 깃든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 진심 어린 사람은 눈빛이 조용히 머물며 상대를 편안하게 바라봅니다. 부드럽지만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입가도 중요합니다. 습관적으로 남을 비웃거나
깔보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도 입술 한쪽이 올라가거나 입꼬리가 비뚤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평소 경멸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이들의 특징입니다. 또한 거짓된 친절을 가장한 사람은 웃을 때 입술이 자연스럽게 벌어지지 않고 억지로 당겨지는 듯한 경직된 느낌을 줍니다. 미간은 그 사람의 내적 긴장과 스트레스를 보여줍니다. 늘 불만이 많고 세상에 적대적인 사람은 편안한 상태에서도 미간에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참지 못하고 타인을 쉽게 평가하는 이들이 그렇습니다. 반면 마음이 넉넉하고 평화로운 사람의 미간은 평소에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이처럼 얼굴을 읽는다는 것은 미신이나 단순한 관상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인 습관과 감정, 그리고 마음의 방향이 만들어내는 흔적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품은 것을 숨기지 못하고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놓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 처음 몇 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눈빛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웃음이 자연스러운지, 미간이 편안한지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가 됩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이 세 곳을 더 세밀하게 관찰하는 방법과 정약용 선생이 남긴 구체적인 통찰을 깊이 있게 다룰 것입니다. 그 지혜를 익힌다면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후회하는 일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읽는 일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젊을 때는 잘못된 사람을 만나도 다시 시작할 시간과 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 선택은 인생 후반부를 송두리째 흔들 만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다시 넓히려고 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동호회나 커뮤니티에 나가며 젊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되려 노력하시죠. 하지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너무 쉽게 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쉽게 믿고 모든 것을 털어놓으면 그 순간부터 나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게 되거나 나의 소중한 정보가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내가 없는 자리에서 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처는 나이가 들수록 치유하기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은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그들의 얼굴을 관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에도 겉으로는 공손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권력을 탐하고 타인을 속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수많은 인간 군상을 관찰하며 사람의 마음은 결국 얼굴에서 드러난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특히 눈은 그 사람의 현재 상태와 마음가짐을, 입술은 말과 태도의 습관을, 미간은 오랜 감정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이 세 곳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면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태도를 넘어 그 사람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빛이 지나치게 흔들리거나 계속 주변을 살피는 사람은 속으로 계산이 많고 안정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친절을 베푸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 눈빛이 차분하고 상대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대체로 배려심과 성실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입술은 특히 관계의 지속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평소 습관적으로 비웃거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대화 중 웃을 때 입꼬리가 한쪽으로만 올라갑니다. 또 거짓 친절을 가진 사람은 웃음이 오래 머물지 못하고 입 주변 근육이 어색하게 움직이는 특징을 보입니다. 반대로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의 웃음은 입술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근육이 대칭으로 움직입니다. 미간은 그 사람의 내적 평화와 안정감을 말해줍니다. 늘 세상에 불만이 많은 사람은 편안한 순간에도 미간이 찌푸려져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타인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지요. 반면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미간이 부드럽고 표정이 평온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 특징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얼굴을 읽는 지혜는 미신이 아닌 오랜 관찰과 경험에서 비롯된 통찰의 힘입니다. 평생의 습관과 감정이 얼굴 근육과 표정에 차곡차곡 쌓여 결국에는 숨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를 두고 마음은 언어보다 먼저 얼굴에 쓴다고 했습니다. 말은 속일 수 있지만 오랜 세월이 새긴 표정은 속이기 어렵다는 깊은 뜻이죠. 특히 노년의 인간관계에서는 이 지혜가 필수적입니다. 은퇴 후 찾아오는 외로움 때문에 사람에게 쉽게 기대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나를 이용할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처음에는 유난히 따뜻하게 다가오고 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눈빛이 바쁘게 흔들리고 웃음이 과장되어 있으며 미간에 피곤함과 욕심이 서려 있다면 그 관계는 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사람의 본성을 읽어낼 수 있으면 내가 굳이 힘들게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상대방에게 맞추거나 이해시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상대의 본질을 알면 그가 가진 한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나 자신과 내 삶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을 바꿔보려 했지만 안 됐어요. 사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의 얼굴에는 이미 평생 살아온 마음의 습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표정을 읽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불필요한 기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통찰은 노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유용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상대의 본성을 이해하면 불필요한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그에 맞는 거리두기와 마음가짐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철학자와 심리학자의 관점으로 왜 얼굴이 마음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이 관찰이 왜 우리의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여러분이 사람을 읽는 눈을 더 깊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얼굴에서 본성을 읽는 일은 단순한 개인의 경험담이 아닙니다. 철학자와 사상가, 심리학자와 의사들이 오래전부터 공통적으로 강조해온 지혜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은 육체를 통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내적 성품이 결국 외형과 태도, 특히 얼굴에서 배어나온다고 보았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관상이 아니라 습관과 마음의 방향이 얼굴 근육과 표정에 반영된다는 깊은 뜻입니다. 중국의 사상가 공자는 군자의 얼굴은 평화롭고 소인의 얼굴은 불만으로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소를 지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가 얼굴의 고요함과 불안으로 직접 드러난다는 통찰입니다. 정약용 선생 역시 이런 흐름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수많은 사람을 관찰하며 기록했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해 보였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입술이 경직된 자들은 언젠가 반드시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무심하게 보이더라도 미간이 평화롭고 웃음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은 끝까지 의리를 지켰습니다. 현대 심리학도 같은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폴 에크먼이라는 심리학자는 미세표정 연구로 유명합니다. 그는 단 0.2초에서 2초 동안 스쳐가는 얼굴, 근육의 미묘한 변화가 사람의 진짜 감정을 드러낸다고 밝혔습니다. 억지로 웃어도 눈 주변 근육은 속일 수 없고, 거짓말을 할 때는 미간과 입술 근처에서 특유의 긴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서는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상대의 얼굴에서 느끼는 첫인상이 관계의 방향을 크게 좌우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눈빛과 미간의 안정감이 신뢰 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즉, 얼굴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신뢰와 불신을 가르는 핵심 지표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 눈을 잘 지켜라. 눈은 마음의 창이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눈빛은 곧 어지러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수행자의 삶에서 눈은 탐욕과 번뇌가 드러나는 통로였고 그것을 지켜내야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눈빛은 여전히 그 사람의 내면을 가장 먼저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겉으로는 친절한데 눈빛이 자꾸 흔들리는 사람, 웃지만 입술이 비뚤어진 사람, 미간에 늘 불만이 서려 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본성이 결국 드러났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자와 심리학자, 그리고 종교적 가르침까지 모두가 강조해온 진리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을 오래 사귀지 않아도 된다. 첫 만남의 눈빛과 미간을 보면 그의 성정을 절반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를 의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첫인상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그 안에 담긴 본성을 읽어내라는 깊은 조언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겉으로 드러난 친절보다 얼굴이 전하는 작은 신호를 읽어내야 합니다. 눈의 흔들림, 입술의 습관, 미간의 평화 혹은 불만. 이 세 가지는 사람의 본성을 보여주는 거짓없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이 지혜를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 즉 사람을 만나 눈과 입술, 미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떤 선택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를 현실적인 조언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지혜를 현실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눈과 입술, 미간을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떤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를 실천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눈을 관찰하는 법입니다. 처음 인사할 때 상대의 시선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시선을 자연스럽게 맞추는지, 혹은 계속 흔들리며 다른 곳을 보는지 그 차이를 느껴야 합니다. 진심 어린 사람은 상대의 눈을 편안하게 바라봅니다. 하지만 속으로 계산하거나 숨기는 것이 있는 사람은 시선이 불안정하고 자주 흩어집니다. 또한 필요할 때만 따뜻한 눈빛을 보이다가도 순간순간 차갑거나 무심한 표정을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거나 계속 다른 곳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긴장하거나 속내를 감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부끄러움일 수도 있지만 만남이 여러 번 이어져도 시선이 흔들린다면 신중하게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입술을 살피는 법입니다. 대화를 나누며 상대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관찰하세요. 평소 남을 비웃거나 경멸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웃을 때 입꼬리가 한쪽으로만 올라가는 특징을 보입니다. 또한 억지로 웃는 경우 입술이 자연스럽게 벌어지지 않고 당겨진 듯 경직된 느낌을 줍니다. 이런 경우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며 겉으로만 친절을 연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은 웃을 때 입술이 대칭을 이루고 근육이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입가에 힘이 과하지 않고 편안하게 열립니다. 이런 사람은 대체로 속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셋째, 미간을 확인하는 법입니다. 상대가 말을 하지 않을 때 미간의 긴장감을 살펴보세요. 늘 찡그리거나 잔주름이 깊이 새겨져 있는 사람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불만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자극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타인을 비판적으로 보는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간이 부드럽고 편안한 사람은 삶을 크게 불평하지 않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것을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긴장하거나 피곤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몇 번의 만남에서도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본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관찰을 마친 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현실적인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을 너무 빨리 열지 마세요. 처음부터 재정적인 문제, 가족사, 건강 문제 등 중요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충분히 시간을 두고 관찰한 뒤 서서히 마음을 열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섣부른 솔직함은 나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거리두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정한 눈빛, 경직된 웃음, 미간의 불만이 반복적으로 보이는 사람은 가볍게 인사만 나누고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억지로 친해지려 노력하거나 내가 그 사람을 바꾸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셋째, 관계의 무게를 조절하세요.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을 오래 사귀어야만 그를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작은 신호를 읽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모든 관계가 나에게 똑같이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넷째, 상대의 말과 표정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눈빛과 입술, 미간은 말보다 훨씬 진실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겉으로는 칭찬과 격려를 하면서도 눈이 흔들리고 입술이 경직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은 곧이곧대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진심은 말뿐 아니라 표정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다섯째, 내 마음의 감각을 믿으세요. 우리는 종종 첫인상에서 미묘한 불안함을 느끼지만 그 느낌을 무시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고 스스로를 탓하며 넘기지 마세요. 그 감각은 수십 년간 쌓인 여러분의 경험과 통찰이 주는 소중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감을 믿고 따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지침들을 기억하면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사람을 많이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지키고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건강한 관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친근해 보이는 사람보다 눈빛이 안정적이고 미간이 편안하며 웃음이 자연스러운 사람을 선택하세요. 이제 여러분은 사람 때문에 불필요하게 마음이 흔들리고 후회하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상담실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저는 그 변화를 직접 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 때문에 늘 상처받고 지쳐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친절을 베풀면 돌아오는 건 배신이었고 도움을 주면 소문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관찰하는 법, 그리고 선택적 솔직함을 배우고 나서 그들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관계의 폭은 좁아졌지만 훨씬 단단해지고 평화로워졌습니다. 마음이 덜 흔들리고 경제적, 정서적 손실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 지혜들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눈과 입술, 미간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작은 신호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고 더 깊고 따뜻한 관계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평화롭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